그럼 지금부터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그리고 삼성언론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제1회 한국저널리즘 컨퍼런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디어 혁신 현장에서 길을 묻답니다. 여기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혁신에 대한 부분인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많은 세미나를 갖고 학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의사들끼리 어떤 그 치료법, 진단법을 공유하고 이제 의학에 대한 발전, 진전을 이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계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의 성과물도 물론 공유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언론계의 그 속살의 그 어떤 고민의 그 모습, 고민이 있는 속살의 모습도 함께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 2014년에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5년에 만든 저희들의 스브스 뉴스를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스브스 뉴스가 세상에 나왔던 건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2014년 7월에 뉴미디어부 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직후에 아시안게임이 열렸죠. 그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후배들이 선배 이런 스브스 뉴스라고 하는 감성 터치의 뉴스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포맷은 엉성했고 포털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아니었고 포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한 장에 텍스트가 붙어있는 아주 전통적인 형식의 기사만 매개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529회 조회수 뭐 이런 것들이 찍혀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페이스북에서의 우리 팬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팬덤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과 한 달여 만에 스브스 뉴스는 조용히 막을 내리고 끝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스브스 뉴스를 만들어서 스브스 뉴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제작하고 웹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전 과정에 저희 회사 저 위로부터 제가 부장이었으니까 저 위로부터 어느 분으로부터도 지적을 당하든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테스트를 해봤고 그걸로 끝이었죠. 그리고 연말이 됐는데 2015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후배들이 다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스브스 뉴스라는 걸 이제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예산을 좀 타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딪혀 봤습니다. 첫 반응이 하필 이름이 왜 스브스 뉴스야. SBS라는 이름 잘 놔두고 뭐 아예 그냥 다른 이름을 짓든지 사람들이 SBS를 욕할 때 혹시 쓰는 말 아니야? 스브스가? 이런 식의 반응들. 그 다음에 또 동료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기자들이 이런 것도 해야 돼? 라는 반응. 이건 사실 극복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또 너무 가볍지 않냐. 정통 저널리즘을 한다는 지상파 뉴스 SBS가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콘텐츠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득에 성공을 해서 저희 사무실, 정식 사무실이 아닌 자그마한 회의실을 하나 빌려서 그 회의실에서 대학생 인턴 10명을 주축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 인턴 10명이나 뽑아서 역시 뉴미디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들 데려다가 이렇게 그냥 열정페이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요. 당시에 대학생 인턴을 채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우리 기자들이 만든 뉴스를 사람들이 안 본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뉴스를 소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뉴스의 전달 방식은 뭐냐? 그걸 자기들이 직접 제안하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발제도 대학생 인턴들이 하고 제작도 하고 다만 기자들은 데스크만 받습니다. 장소가 열악한 만큼 더욱더 긴밀하게 앉고 서로 빨리 친해지고 그래서 불과 한 두어 달 만에 아주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자기들끼리 워크숍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갔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홈페이지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2015년 6월 달이었습니다. 딱딱한 뉴스도 했죠. 항상 스네클츠만 다룬 건 아닙니다. 유승민이 누구냐? 그리고 또 최저시급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장을 봐서 직접 인증샷을 올려서 이걸 방송 뉴스에도 내보냈습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방송 뉴스하고 뉴미디어의 일종의 협업인데 이걸로 또 상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방송기자클럽에서 주는 올해 방송기자상 특별상을 받기도 했고요.
예, 보통 이제 스브스 뉴스라고 하면 카드 뉴스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스브스가 축적해 놨던 그 카드 뉴스의 어떤 테크닉, 기술, 숙련도 이런 것들을 방송 영상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카드 뉴스를 반영한 동영상 뉴스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본 겁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저희들 스브스 뉴스의 일생을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을 보시면 2014년 초부터 말부터 2015년 4월까지 거의 바닥이죠. 저 때는 거의 우리가 실패했거나 테스트를 해보고 실패하고 그 뒤에 그냥 던져놨을 때입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한 게 4월쯤입니다. 4월쯤부터 페이스북 좋아요가 급격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스브스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동영상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어떤 다른 형태의 검증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의 베리에이션을 계속 주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비디오 머그를 만들 때 기획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트렌디하게 하자, 역동적으로 하자, 컬러풀하게 하자, 그리고 무겁지 않게 하자. 그렇지만 저질로는 만들지 말자. 그리고 뉴스캐쳐라는 이름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다가 결국 채택되기는 비디오 머그라는 이름이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을 담아서 만든 게 바로 이런 동영상입니다. 비디오 머그가 직접 가봤습니다. 돌을 주던 박 대통령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이게 대통령 시장에서 물에 죽은 년에 그잖아. 납포된 어선들은 2억 원의 담보금을 내야 어선을 찾아갈 수 있지만 갑자기 날 때리면은 그땐 100대 0이죠. 뭐든지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아까 제 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터넷 뉴스부에서 영상을 보통 만든다고 하면 뉴미디어 파트에서 방송 뉴스 쪽에서 만들어 온 영상을 가져다가 그걸 재가공하고 조금 손을 보고 그래픽 작업하고 그 정도로 뭐 이른바 드립을 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현장을 가보자. 그리고 현장에서 중계도 해보자. 그리고 그런 식의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발상 그리고 대신에 좀 더 고퀄리티로 아주 높은 품질로도 한번 만들어보자 등등의 방송 뉴스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낮은 퀄리티에서부터 훨씬 높은 퀄리티의 영상까지를 다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발상이 들어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하나하나 한 편 한 편의 영상에 들어가는 코스트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다른 방법이 없죠. 많이 유통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자체 홈페이지에 유통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포털 사이트, 그 다음에 SNS,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동영상 유통 플랫폼에 결국은 동영상을 가능하면 많이 뿌리자라는 쪽으로 운영을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월 평균 한 300건에 페이스북에서의 도달수가 한 월간 한 1억 2천 정도, 월 평균 동영상 조회수가 한 2,450만 이게 지난달 초에 잡았던 통계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스브스에서처럼 페이스북에서의 좋아요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면 이 서비스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일생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9일에 생겼으니까요. 아까 스브스와는 달리 이건 한 번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온 거죠. 왔는데 무려 1년 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완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완만한 그냥 거의 수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수평선이지만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계속 시도를 했겠죠. 그리고 어느 것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이 동그라미 친 바로 이 지점에 와서 갑자기 이 그래프가 툭 튀더라. 사실은 이건 지나고 보니까 이 시점이었던 걸 알게 된 거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알지도 못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 시점에 이렇게 튀더라.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한동안 이렇게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걸 그냥 쉽게 멈춰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하는 아주 작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여기 마부작침이라고 데이터 뉴스가 있고요. 또 이쪽에 골라듣는 뉴스룸이라고 여러 가지 지금 메뉴들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보는 컨텐츠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이것 중에 하나도 역시 나중에 이 비디오 머그에서 나타났던 그와 같은 현상이 언젠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저널리즘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트래픽을 쫓는 컨텐츠와 또 나름대로 저널리즘적인 어떤 본령을 추구하는 컨텐츠가 함께 같이 나란히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쨌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저희들 사례를 종합해서 제가 생각한 몇 가지 경험담을 요약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출발을 절실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들 하니까, 남들이 뉴미디어 한다니까, 남들이 새로운 저널리즘 뭘 시도한다니까 그냥 나도 해보자가 아니고 뭔가 절실함을 담아서 시작을 해야 그나마 작은 교훈이라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안에서 이단자가 될 각오도 해야 한다. 기자가 뭐 저런 걸 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한번 부딪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뭐 버즈피드도 아니고 허핑턴 포스트도 아니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남들이 다 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끊임없이 아직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하나씩 쌓아가야 그 다음에 보다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하지만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서 꼭 필요한 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신문은 방송에 있는 동영상을 탐하고 방송은 신문에 있는 텍스트를 탐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는 그렇게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SBS가 이제 뉴미디어 부서를 만든 게 2000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통 매체들 중에서는 비교적 뉴미디어 마인드라고 하는 게 조직 전체에 좀 많이 퍼져 있는 편이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동료 주변 환경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건 이제 거꾸로 보면 어려운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면 좀 말을 만들어 보면 이성은 미래가 있지만 몸은 여전히 감성은 여전히 현실에 있는 부분.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 환경이 바뀌니까 뭔가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거 다 동의하고 뭔가 필요할 것 같고 외국에서는 이런저런 사례가 있다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뉴미디어 쪽에 사람이 가고 거기 재원이 가고 하면 결국은 자기한테 현실적인 불이익이 오잖아요. 당장 야근 텀 짧아지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인사할 때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현실적인 부분을 풀어내는 것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건 이제 기자들의 레벨에서고 회사에서 볼 때도 뭔가 지금 이 상태로는 회사가 계속 가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은 이성적으로 하지만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어떤 투자 결정을 할 것이냐 이건 정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걸 어떻게 그럼 극복할 것이냐 사실은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도 2000년에 처음 뉴미디어부에 갔을 때나 지금이나 끊임없는 힘겨루기 줄다리기인데 딱 하나 키가 있다면 누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흔히 밑에서는 위에서 경영에서 그 제대로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경영 쪽에서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은 관리자 입장이 되니까 또 후배들이 뭔가 확신에 찬 계획을 가져오면 선배들이 또 책임져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풀어가는 열쇠가 아닐까. 예. 학교에 있는 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학교에 계시는 한 분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그 학생들이 직접 뉴스를 만들면 상당히 색다른 뉴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퀄리티 컨트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널리즘의 전문가니까 한번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원래는 저희들이 방송 작가들하고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는 게 평소에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 모집을 했는데 의외로 좋은 학생들이 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락들이 되고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당연히
훈련하는데 훈련이라고 하면 못하고요. 같이 어울려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컨텐츠를 만들지도 못했고요. 일주일에 처음에는 뭐 한 몇 건 정도,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건도 못 만들었죠. 대신에 일정 퀄리티가 안 되면 안 낸다라고 하는 정도의 원칙만 가지고 했던 게 지금 통한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6개월마다 그 인턴들 다 학교로 돌아가고 다시 오는데 그때마다 컨텐츠가 확 줄었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뭐 이렇게 하죠. 수익 문제는 이건 이제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부 살림을 다 공개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뉴미디어 이제 저희 정도의 규모만 된다고 하면 어느 한 부분에서 당장의 수익이 나냐 마냐에 그 조직의 그 서비스에 그 컨텐츠에 존폐를 걸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당장 저희들이 팔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뭐 일정한 수익을 낼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뉴스 아까 비디오 머그 같은 경우에는 프리롤 광고 같은 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바로 뭐 수익이 많이 나고 비용이 뭐 더 많이 드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중앙일보의 혁신은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미디어가 혁신할 수 있느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 그래프가 아니고요. 뉴욕타임즈가 모바일 사용자들의 소비 패턴을 조사해서 그래프화한 겁니다. 이런 소비 패턴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소비 패턴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었을까? 여기서부터 저희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아침에 뉴스 소비가 많이 있는 저 시간대에 신문을 보내주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람들의 소비는 저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소비에 맞춰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방송도 마찬가지죠. 8시, 9시 뉴스를 정해놓고 이 시간에 와서 뉴스를 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걸 한번 바꿔볼 수 없을까. 이게 첫 출발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너무들 많이 보시는 그림이실 텐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랫폼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플랫폼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신문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의 매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디지털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디지털 안에 얼마나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지를 보면 똑같이 SNS라고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뉴스의 방식과 페이스북에 올리는 뉴스의 방식과 트위터에 올리는 뉴스의 방식과 카카오톡에 올리는 뉴스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과연 디지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그룹으로 묶여질 수 있을까? 이렇게 다양해진 채널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채널에 맞는 형태로 콘텐츠를 줘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게 저희들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과 이런저런 논란과 이런저런 논쟁 끝에 뉴스룸의 스피드를 2개로 좀 나눠보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 실시간의 뉴스 소유를 맞출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속도감 있고 실시간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빠른 뉴스를 제작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책무이자 사람들의 기대인 가장 심층적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믿을 수 있고 뭔가 헷갈릴 때 거기에 가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널리즘도 같이 하자. 굉장히 느리지만 굉장히 심층적이고 굉장히 느리지만 굉장히 깊은 뉴스를 만들자. 그래서 2가지의 스피드를 가진 뉴스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직들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I24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2가지 스피드 중에서 빠른 스피드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24시간 근무하는다는 걸 이름에 넣었고요. 예. 그리고 2번째는 에코라고 하는 부서입니다. 이 에코라는 부서는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사람들이 주고받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신문을 만들면서 한 번도 사람들이 이 시간에 뭔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워낙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요즘 세상에서 무슨 얘기가 떠돌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자는 거죠. 그걸 좀 잘 지켜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자. 에코라는 팀입니다. 멀티미디어는 이왕에 만드는 디지털 콘텐츠들을 보다 좀 품질이 높게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그래픽,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일성도 기하고 좀 더 잘 만들어보자. 데이터 저널리즘은 여러 매체에서도 하고 있지만요. 새로운 취재 영역으로서 데이터라는 걸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전에 없던 취재 영역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인사이트, 새로운 인사이트를 전달해보자라는 거죠. 데이터가 사실을 말할 수 있게끔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콘텐츠고요. 그 동해에 그 모래사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인트로 화면이 있고요. 동영상으로 그 현장에 사시는 30년 이상 사셨던 분의 어떤 인터뷰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 멀찌감ак 있던 이 해안선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집 바로 앞까지 와서 물이 채고 있는 상황들 역시 인터뷰가 있고요.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인포그래픽으로 모션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형태의 그래픽이 있고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저 컨텐츠는 디지털에 저런 형태로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와 콘티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그렇게 취재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아까 영상 플레이가 되지 않은 것들에 보면 드론 같은 걸로 촬영을 했는데요. 드론으로 촬영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스토리텔링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드론으로 촬영되어 있는 공중에서 보고 있는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이런저런 묘사를 해본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취재, 내러티브 요소들이 처음부터 기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보이스 텍싱이라고 하는 총선 때 저희가 만들었던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는 이 앞에 있는 이 선수가 저희 기자입니다. 기자가 택시 면허가 있어서요. 이 선수가 이제 직접 시민들을 택시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 콘텐츠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콘텐츠는 4월 총선 때 총선 민심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기획을 가지고서 시작했는데요. 내일도 아마 나갈 겁니다. 이 콘텐츠는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포맷의 기사가 같은 포맷의 디지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건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 관련입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고 퍼블리싱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콘텐츠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소년제가 자랑하는 푸에테 피봇, 한 다리로 회전하는 기술인데 과거엔 중심축이 종종 흔들리곤 했습니다.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선 한 다리를 쭉 펼쳐 돌며 난이도를 높였는데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화면은 사실 기존의 종이 매체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화면이죠. 손현재 선수가 그 훈련의 결과를 통해서 예전에는 중심축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지금은 회전축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채로 하고 있다는 건 디지털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지 않으면 보여주기 어려웠던 거죠. 이런 등등의 것들을 처음부터 올림픽이 하기 전에 저희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금메달이 가능할 것으로 봤던 진종호 선수, 양궁, 수영, 펜싱, 손흥민, 태권도, 골프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올림픽이라는 걸 시작할 때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특정한 빅 이슈가 있을 때 서비스 전체를
디지털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서 만들었다는 걸 꼭 그렇게 저희 조직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네이티브에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이러저러한 디지털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조금 고품격으로 만들어 보자. LG 에너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신세계 면세점이 중국에서 바이럴할 목적으로 중국어로 된 네이티브에이드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에이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더 고품격의 새로운 시도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시도들을 계속하면서 우리 조직의 경험과 조직의 실력들을 쌓아가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중에 가장 높게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료로서 저희한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얘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저희는 상반기의 경우에 지금 이제 하반기가 돼서 그건 하지 않는데요. 상반기의 경우에 매일 편집회의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벤치마킹이 될 만한 디지털 콘텐츠를 시행하고 그것들을 계속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올해 풀리츠상을 받았던 워싱턴 포스트의 그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전부 다 데이터 분석해서 넣었던 그런 거라든지 뭐 버즈피드, 뭐 커츠, 바이스 뭐 등등 외국에서 요즘 뭐 좀 엣지 있게 잘 나간다고 하는 디지털 미디어들이 보도하고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매일 아침마다 벤치마크 사례를 찾아서 그걸 부장들 회의죠. 편집 회의 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라운드가 별로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좀 낯설어하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희망적인 건 저희 기자들 중에는 일부가 직접 코딩을 실제로 배우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코딩을 배우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 장들을 좀 더 넓게 열어주는 것들이 선배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조직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우리 조직 전체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조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조직은 편집국 내에 있고요. 편집국장 산하에서 편집국장이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이 새롭게 바뀌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좀 더 선도할 수 있게끔 바뀌는 것. 그러니까 조직을 더 만들었다기보다는요. 있는 조직을 트랜스폼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목표를 잡을 것인지 어떤 목표가 우리가 디지털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인지를 정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디지털을 할 거냐를 정하는 것 그것도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뭐 다음 달에 또는 올 연말까지 뭘 어떻게 달성한다라고 방향성을 잡으면 그게 오히려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또 반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설위원실 라이브는 논설위원실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하는 그 형태로 그 전에도 논설위원실에서 그 인터뷰 형태의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인터뷰 형태로 이걸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면 그걸 다시 잘라 붙여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싱크도 다시 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페이스북이 라이브를 시작한 게 올 초쯤이죠.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마침 그런 걸 해서 논설위원실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논설위원실의 이하경 주관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특히나 그 다음 날 나갈 칼럼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중앙일보 칼럼 중에 일부는 내일 아침 칼럼이 오늘자 지금쯤 이미 떠 있습니다. 그 미리 보는 칼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논설위원실에서 하시겠다고 하고 논설위원실에서 그런 저희 변화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어떤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요. 그 모니터링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가 바이럴 인, 바이럴 아웃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팀입니다. 단언컨대 어뷰징하는 팀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굉장히 소품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안 보여드렸던 그 중에
그 정치 성향 테스트라고 하는 게 저희가 4월에 총선 때 만들었던 콘텐츠인데요. 그 11가지 정도의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당신은 4.5점이야 뭐 이렇게 답을 딱 해줍니다. 일반인이 자기 정치 성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이고요. 이 콘텐츠는 지금도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오늘도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잠깐 다른 일 때문에 보고 나왔는데 오늘도 한 70몇 분이 봤더라고요. 4월 달에 만든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그걸 가지고서 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는 팀하고 데이터 그 독자 유저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은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고요. 데이터 저널리즘 하는 팀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일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에서 어떤 뉴스나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팀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제 유저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냥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를 쌓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 데이터를 국내 언론사들은 유저 데이터를 별로 쌓지 않았다는 거고 그 유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쌓여야지만 그 다음에 뭐 밑에서도 쳐다보고 위에서도 쳐다보고 뭐 오른쪽에서도 보고 왼쪽에서도 보고 할 텐데 그 기본적인 그 데이터의 축적이 부족한 것들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들을 좀 늘려가기 위해서 저희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로그인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떤 사람을 영입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국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맨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여러 지원군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도 받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유저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걸음들을 떼고 있고 다만 다른 회사보다 조금 앞서 있다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전체가 좀 공유하는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우리가 뉴스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까지 와 있다는 거. NIT는 사실 너무나 유명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없고 2014년도 혁신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그렇게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전 세계 미디어들이 많은데요. 제가 간단히 보니 NIT는 늘 우리는 전통 매체로서 우리가 1등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그게 하나의 프라이드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NYT마저도 최근에 했던 광고 매출의 어떤 그런 급감의 파고에 무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NYT는 타임스 저니 같은 여행 사업이나 푸드 사업 이런 수익 사업을 아주 다양하게 전개합니다. 제가 단순히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고 느꼈던 거하고 그 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디지털로 광고하고 신문으로 광고하고 제 이메일로 보내고 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너무 적극적이고 좀 뭐라고 할까 한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상당히 좀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례로 NIT가 뉴스와 한국 미디어에서 너무나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 어려운 것들인데요. 이미 NIT는 시도를 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저가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저널리즘인데요. 지금 여기 중앙일보 사례에도 데이터 저널리즘이 있지만 그 인터랙티브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독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사. 제가 살았던 그 버겐 카운티 그 지역에 그 소득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제 집 코드를 입력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향후 우리 예를 들면 초등학교인 우리 아들이 직업을 가졌을 때 미국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을 아니면 얼마나 더 적은 소득을 얻을지 이 기존의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 기사화시킨 겁니다. 이런 걸 이메일로 보내주고 특히 이제 이메일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한 번씩은 넣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 단계 더 넘어서 인터랙티브한 기사의 사례로 제가 인상적에서 뽑아온 거고요. 두 번째 기사는 이번 1월 달에 아마 한국에서도 소식을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그 복권이 그때 2조 가까이 파워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하나 사긴 했는데요. 그 뉴욕타임스 지면에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복권이 되면 한 번에 수령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소셜미디어상에는 전혀 다르게 컨텐츠를 전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사람들이 이 파워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재미있게 접근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보시죠. I feel the winner. Captain, call it right now. We're winning tonight. Money doesn't make you happy. People think that if I make X amount of money, I'll be happy. But it's not true. 시황광에서 연구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의 모 회사인 그 루퍼트 모덕이 운영한 뉴스 코퍼레이션에서 2013년도에 스토리프리라는 그 회사를 2,500만 달러 인수합니다. 무려 300억에 가까운 돈에 인수하는데요. 조금 전 우리 중앙일보 사례에 나와 있지만 이 스토리프리 하는 역할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8시 10분 이 시간에 광화문에서 만약에 어떤 폭파가 났다. 그러면 언론보다 지나가는 그 행인들이 먼저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례를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다 캐치를 하고 그 캐치된 사례를 실제 그 사례가 맞는지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해서 취재가 맞다면 클리어된 걸로 표시를 해서 연합뉴스가 우리 각 그 미디어사에 기사를 배포해 주듯이 단말기로 그것을 공급해 줍니다. 이 사례를 금융회사들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우리가 2000년도 초에 그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뉴욕 쌍둥이 그 빌딩에 그 비행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선물 시장이 엄청 출렁거렸잖아요. 이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선물 시장이나 월스트리트저널의 금융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그 모바일상에 유통되는 컨텐츠의 중요성을 읽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데이터를 뒤에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데이터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기사 콘텐츠화를 위한 데이터도 있지만 그 독자 분석 데이터 그리고 그 독자들이 읽은 기사 분석 데이터 이런 콘텐츠들을 그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데이터 이 점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인기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가 왜 인기가 있을까라는 걸 분석한 뒤에 그런 모바일 등으로 조금 더 가공해서 컨텐츠를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모바일 앱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왓츠 뉴스 앱이라고 이건 딱 모바일만 나오고요. 하루에 10개씩 탑 스토리가 딱 나오면서 그냥 이 위에 나와 있는 요 인터넷 그 화면과 다르게 요 모바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로 특화시킨 컨텐츠로 만들었고요. 자,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모바일에 집중한 이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그 MBA 수업을 들었던 때 그 디지털 마케팅 수업에 인도 교수님 보여준 자료였는데요. 간단합니다. 5천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디오가 걸린 시간은 38년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페이스북을 보시면 3년, 트위터는 1년이죠.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청자, 청취자, 독자의 개념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통계는 숫자는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모바일이 앞으로 5년 뒤에 47% 성장, 신문은 4.7% 하락. 자, 제가 좀 눈여겨봤던 컨텐츠가 지금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VR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AR과 결합되면서 360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 그대로 중계되는 듯한 모습. 지금 만약에 이 현장이 VR로 보도가 되면 여기 오지 않는 다른 기자분들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뉴욕타임즈는 오래전부터 여기 투자를 많이 했고요. 주제가 뭐 뉴욕 여행, 첫 번째 커버 페이지 봤을 때 뉴욕 여행,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기 트럼프 유세 현장,
그다음에 난민 문제인 아주 다양한 주제로 지금 계속 주제들을 올리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보면 추방이라는 걸로 칸 광고 영화제 2개 수상했고요.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하고 손잡고 VR 장비도 배포하고 그랬는데 월스트리트로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 링컨 센터 무대 뒤편에 발레리아는 VR을 제작했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런 IT 변화에 맞춘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앞서 스브스 뉴스나 중앙일보에 나왔던 사례들처럼 이런 디지털화된 컨텐츠, 모바일 유통에 맞춘 어떤 새로운 컨텐츠로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뉴욕타임즈는 어떤 회사냐? 신문을 만든 회사 맞느냐? 아니면 여행사냐? 이런 뭐 VR 같은 이상한 것도 만드는데 도대체 뉴욕타임즈 정의를 좀 내려달라. 뭐 하는 회사냐 그러니까 이 실버스타인 편집장이 여기 적혀 있는 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뭔가의 컨텐츠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다. 그 중에 VR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치를 찾아보니 작년 말 통계이긴 한데 VR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평균 머무르는 시간이 14.7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모바일 웹에 갔을 때 제가 봤을 땐 그 시간보다는 조금 더 오래 머물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뉴욕타임즈를 보시면 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푸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푸드 안에 쿡을 레시피를 포함한 다양한 컨텐츠를 이렇게 상당히 좀 수요일마다 지면으로는 그 편집을 해서 특집으로 보여주고 이 사이트에 이 기사들을 올려주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 이게 밀키트 사업이라고 지금 셰프트라는 어떤 회사와 지금 제휴를 해가지고 그 레시피를 보고 아 정말 맛있겠다 싶으면 클릭을 해서 그 클릭하면 배달을 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즈피드 뭐 올해 들어서 조금 그 성장세에 꺾이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버즈피드가 훨씬 더 이 사업을 더 잘하고 있어요. 여기 좋아요 숫자 보이죠, 그죠? 지금 6,700만 명이거든요. 페이스북의 TST가 지금 뉴욕타임즈 들어가면 한 4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오히려 더 신생 매체가 더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아이템으로 뉴욕타임즈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버즈피드나 다른 신생 매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만들기만 하면 끝 찾아가는 서비스.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찾아오진 않을 거다. 결국은 이제는 그 언론사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디언스를 파악해야 되고 그 오디언스가 어떤 기사를 선호하고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들어와서 얼마나 머물러 있고 그러한 것들을 DB를 만들고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기사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사례가 제 사례인데요. 뉴욕타임즈의 구독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제가 한국에 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푸드, 업샷, 그다음에 폴리틱스 본 거를 보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줬어요. 아, 너 관심 이런 게 관심 있지? 자, 추천한다 봐라. 이게 일례일 수 있는데 항상 뭔가 좀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학교 수업 때문에 구독을 했었는데요. 거기도 제가 한 그냥 수업 때문에 이제 등록을 해서 보긴 했었는데 한 30일 안 보니까 메일이 오더라고요. 아, 예전에 이렇게 잘 봤는데 왜 지금 안 보냐? 너가 볼 만한 이 기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천해 줄게 하면서 메일이 와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찾아가는 서비스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근간은 결국은 데이터예요. 앞에서 데이터가 많이 언급이 됐지만 뉴욕타임스 경우에 이 크리스 위긴스라는 수학과 교수님 영입했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6명의 데이터 팀을 구성해가지고 아예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여기서 하는 역할은 편집국을 지원해주고 추천 기사를 개발해주고 독자를 분석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핵심은 이거예요. 뉴욕타임스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어떻게 우리 독자로 만들지? 근데 한 번 읽었다. 그 사람 어떻게 우리 고정 독자로 만들지?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경진에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뉴욕타임즈를 스마트폰으로 매일 반드시 읽어야 뉴스를 만들겠다. 지금까지 나온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일선 기자들이나 조직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너나 CEO의 인식 전환과 투자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저널리즘 실리콘밸리 컨퍼런스에 나왔던 이 마크 톰슨 뉴욕타임스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3개만 뽑아왔어요. 그 자신감이 넘치는 얘기지만 2020년까지 우리가 그 디지털 수익을 2배 늘리겠다. 4억 달러에서 8억 달러 늘리겠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저널리스트 투자하고 좋은 기자 있으면 여기 저널리스트는 단순히 기자만 포함한 건 아니고요. IT나 디자이너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우리 좋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다 영입해오고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해서 얻는 결과가 뭔가 하면 충성 독자를 만들겠다는 거죠. 매일매일 찾아오는 스마트폰으로 매일 보는 충성 독자를 만들면 이런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 통계는 없지만 그때 말한 부분에 12%의 온라인 유료 독자가 9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변화가 결국은 미디어가 아니고 미디어 테크놀로지 컴퍼니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사점이 지금 앞서 발표된 SBS나 중앙일보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하면 기사를 잘 쓸까 콘텐츠를 잘 만들까라는 내용도 있지만 IT적 기술의 접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나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 회사는 어떻게 만들지? 내 혼자 의지로는 안 되는데 조직이 없는데 기술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는 그 미디어사들이 단순한 어떤 기사만을 생산하는 언론사가 아니고 미디어 테크놀로지 컴퍼니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결국은 미디어와 IT의 만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제가 봤을 때 많이 실험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은 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성공 모델을 만들고 아니면 그 성공을 쭉 이어나가라 그런 얘기고요. 그럼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조직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과거의 룰에서 벗어나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과거의 성공 방식으로는 도저히 새로운 환경을 정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새로운 멤버들이 알아서 일할 수 있도록 둬라. 얼마 전 컨퍼런스에도 건국대학교 열린 컨퍼런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장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차장님 가만히 계세요. 밑에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한테 잔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매체들과 경쟁하고 그것을 이해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버즈피드나 이제 그 여러 가지 폭스나 바이스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 매체들은 뉴욕 타임즈와 경쟁하고 워싱턴 포스트와 경쟁하는 거죠.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정치부 기사의 경쟁자는 제가 봤을 때 뉴욕 타임즈가 아니고 폴리티코라는 새로운 어떤 정치 사이트가 될 수 있고 538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정치 사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몇 사람들 디지털 부서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오신 분도 계시네요. 언론사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모든 언론사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디지털 전략 추진에 어려운 점이 되는 공통적인 내용을 뽑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과감한 투자입니다. 제가 디지털 전략 실행의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투자를 해달라고 합니다.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지 달라진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인력 증원이나 디지털 실험,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안 하거나 찔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 관계자를 만났더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웹 개발자 1명을 채용하겠다고 하자 경영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연봉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채용해라. 답답합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할 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김 부장,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와요? 힘이 쭉 빠집니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경영진의 모습이죠. 기존 관행대로 과거의 전통적 수익 모델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지털도 사람이 합니다. 인력, 서버 증축, 통합 CMS 개발 이런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고민과 실험을 해보고 안 되면 접고 하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뷰, 트래픽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기사는 저희가
재작년에 3월 달에 썼던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매일 아침 편집회의, 부장들 회의에 가면은 요즘에는 그 페이지뷰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페이지뷰가 얼마 나왔냐? 어제보다 저 떨어졌네? 이 이유가 뭐지? 올려라. 이런 지시가 내려오죠. 그래서 페이지뷰 올리기 위해서 검색에 기사 쓰고요. 어비증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적 기사 나가고 자극적 제목을 답니다. 좀 악순환이기도 하고 좀 근시안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온라인에는 정말 수많은 콘텐츠가 떠돌아다닙니다. 어느 언론사 콘텐츠인지 누가 썼는지도 모릅니다. 종이신문을 하더라도 돈을 주고 사보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에는 독자가 없습니다. 디지털도 고정 독자, 충성 독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SBS나 중앙일보 콘텐츠, 서울신문 콘텐츠, 내가 믿고 찾아본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페이지뷰 몇만 건 올리는 것보다 디지털에서 팬심 많은, 팬심이 충만한 독자를 확보해야 언론사 브랜드 파워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디지털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콘텐츠, 깊이 있는 콘텐츠, 찾아보는 콘텐츠가 있어야 이용자들이 돈을 내거든요. 장기적으로 온라인 유료화라든지 프리미엄 서비스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디지털에서도 좋은 콘텐츠가 통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기사가 네이버 메인 페이지 화면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대박이고 못 들어가면 쪽박차는 페이지뷰의 허상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기자협회부에 있다 보니까 기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기자들 정말 하루 종일 바쁩니다. 아시겠지만은 종이 신문 기사 써야 되죠. 디지털 기사 써야 되죠. 정보 보고 챙겨야죠. 점점 더 현장을 챙기기가 어려워지고 취재원을 만날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를 만나거나 통화해가지고 정말 고급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충분한 자료 조사는커녕 보도자료 쓰기에 좀 급급한 게 지금의 취재 현장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디지털 퍼스트는 속보라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쓰라고 압박합니다. 좋은 콘텐츠, 정말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자는 정말 자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공들여 쓴 자기 기사가 좋은 평가를 받거나 피드백을 받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취재 현실은 어떤가요? 짧은 시간에 많이 써야 되고 빨리 써야 하고 깊이 있는 취재를 못하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쓴 콘텐츠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일단 해보자 이런 말만 합니다. 언제까지 맞고 품어야 합니까? 구성원들의 희생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혁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디지털 뉴스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하는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안고 있는 고민이지만 정말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디지털 뉴스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보시는 게 한국일보 편집회의 장면인데 오전에 편집회의 때 지면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온라인에 올릴 기사가 주요 기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합니다. 종이신문 메인 뉴스 중심의 제작 관행에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와 PD가 주축이 된 뉴스룸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디지털 기술 인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참 기자들도 온라인 콘텐츠 올리고요. 경영진이 좀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 현장 기자들과 소통하고 그래야지만 디지털 혁신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데이터에서 더 줄여진 게 인포메이션이고 인포메이션에서 줄여진 게 널리지고 널리지에서 줄여진 게 위즈덤이고 뭐 이런 우리 위계 이런 정보의 위계 이런 거가 다 이런 스케어시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이 희소했기 때문에 쪼리고 간결하고 추려서 덜어내고 우리는 어떤 엑기스만을 사회적으로 유통을 했었어야 되는 시대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뉴스에 대한 컨셉, 어떤 것이 정보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덜 정보적인 것이냐도 결국은 그런 배경에서 생겨난 하나의 개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그 반대의 현상인 거죠. 스케어시티가 문제가 아니라 어번던스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는 조합되고 재조합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제돼서 걸러져서 이것이 뉴스고 이것이 아닌 거고 이게 정보고 이게 정보가 아닌 것이 아니고요. 팩트는 팩트이기도 하고 아닌 것도 하고요. 어떻게 조합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터넷의 문제는 어쩌면 팩트가 널려 있고 거짓이나 뭐 이런 게 난무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포지션이나 의견을 가지든지 그것을 지지하는 팩트는 항상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데이비드 와인버거의 제가 책 표지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 부제가 붙은 게 이거예요. 팩트가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전문가들은 널려 있다. 그야말로. 아이들 뉴스 소비 행동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제일 충격적인 거는 소스에 대한 개념이 그냥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어디서 봤는지 뉴스를 많이 보기는 봐요. 한 가지 차이가 20대들이 뉴스에 관심이 없다. 특정한 뉴스에 관심이 없는 거죠. 특정한 뉴스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상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20대 뉴스 소비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얘네들은 그게 꼭 소셜 미디어로 소비를 하건 어떤 인터페이스로 소비를 하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셀렉티브 익스포저, 선택적 노출 이런 개념을 되게 많이 보았습니다. 골라서 본다라는 거죠. 볼만한 뉴스, 믿을만한 뉴스. 근데 요새 애들은 저는 이게 스케어시티에서 어번던스로 완전히 반대의 환경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역의 행동을 보여주는 부분을 관찰을 할 때가 많았어요. 쭉 스트림으로 봅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보다가 그냥 아닌 것을 제끼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 속에서 뭐를 골라서 본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아닌 거를 제껴요. 그래서 어떤 뉴스를 너는 좋아하니? 어떤 거를 보니? 그러면 대답을 대부분 못해요. 뭘 제끼니? 그러면 대답해요. 이런 건 난 제껴요. 그런데 뉴스 소비를 꼭 양적으로만 줄어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양극화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페이스북에 세이브 기능을 쓴다든지 즐겨찾기를 한다라든지 뭐 최근에 뭐 오바마, 트럼프 이런 게 관심 있는 애들은 그런 걸 아예 이슈 얼러트를 켜놓고 본다든지 썰전 같은 경우는 알람을 틀어놓고 보는 애들이 굉장히 요새 뭐 방송도 제대로 안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썰전 같은 거 사실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물어보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서 좋대요. 누군가 확실한 포지션들이 있어서 그 캐릭터에 맞는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선이 살아있고 오피니언이 살아있는 정보에 익숙한 아이들한테는 객관적인 리포팅, 건조한 라이팅 그런 것들이 제끼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사실은 뉴욕타임즈가 100년 넘게 항상 이게 미국 사람들을 레프트 이어라고 부르더라고요. 항상 박혀 있는 거죠.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 사실은 뉴스라는 개념은 fit to print. 그냥 프린트라는, 그러니까 종이라는 환경에서 뉴스의 개념이 만들어졌었는데 디지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원래 뉴스라는 게 이런 거고 그것을 그냥 디지털이라는 전달 매체에 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뉴스의 개념하고는 그러니까 뉴스 자체가 얘들한테는 굉장히 다른 건데 뉴스라는 건 원래대로 어떤 개념화된 것이 있고 그것이 단지 이렇게 슬쩍 디지털이나 모바일에 얹혀진다라는 그리고 생각을 많은 사람이 했던 것이 아마도 이 두 슬로건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2000년대 초반부터 뉴미디어 책 뭐 이런 거 나오면 one source multi-use, content is king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디지털 전략 혹은 디지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조금 오해를 하게 했던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장애가 됐던 두 개의 슬로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20대 뉴스를 조금 보면은요. 전에 우리가 익숙한 뉴스의 개념이라는 거는 중요도의 위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뉴스를 볼 때 이런 건 중요한 뉴스가 아닌 뉴스고 구분이 있지만 이게 모바일로 가면 그런 물리적인 중요성을 주는 큐들이 완전히 해체가 돼서 굉장히 평면적이 되죠. 그리고 모바일 환경으로 오면 더군다나
모바일이라는 거는 특정한 장소가 anywhere라는 게 사실은 on the move, 이동하면서 보기 때문에 모바일이라기보다는 뉴스 어디서 제일 많이 보세요? 저는 사실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보거든요. 아침에 뭐 가져가고 잠깐 낮에도 사실은 화장실 모바일 폰 가져가서 들고 굉장히 unlikely한 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그만큼 일상으로 들어와서 뉴스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때 무엇이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흥미가 액티베이트 되느냐가 굉장히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만 해도 사회적인 중요성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뉴스 우리 입에 붙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뉴스. 사실은 요새는 거꾸로죠. 문화, 사회, 경제, 정치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언론사의 정치 기사, 굉장히 보고식, 제목만 보고도 뭔지 알 것 같은 예측 가능한 뉴스들을 제끼는 뉴스의 대상의 1번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드 뉴스하고 소프트 뉴스도 굉장히 학생들이 접근하는 법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았어요. 하드 뉴스는 오히려 랭킹으로 그냥 쑥쑥 제목으로 보는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목만 봐도 뭔지 국회 얘기 나오면 싸우는 얘기일 것 같고 뭐 예측 가능한 것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어번던스한 거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기사를 읽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코스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슈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가 궁금해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슈의 중요도가 기성세대는 A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의 20대 청년층은 B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중요도의 위계가 어떤 이슈별로 주제별로 테마별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뉴스 20대들은 사실은 기사의 어떤 라이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기사의 내의 내용들이 구성되는 방식에 훨씬 더 센시티브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전에 생각을 했던 어떤 정파성, 객관성을 지킨다, 편향적인 기사가 아닌 것이 좋은 기사다, 이런 것이 믿을 만한 기사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애들이 뭐 편향적인 기사를 좋아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애들한테 중요하지는 않아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만족, 어떤 기사가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뭐 중간에 소제목이 들어가 있어서 어텐션을 잡아준다라든지 길이가 지나치게 길지도 짧지도 않다라든지 뻔하지 않고 누구의 시각, 어떤 옆에서 누군가 얘기해주는 시각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글쓰기라든지 그런 어떤 레이아웃, 그래서 어떤 것이 잘 쓴 기사냐라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기존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전통적으로 저널리즘 교육에서 가르쳤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왜 학생들이 뉴스를 클릭을 하나? 제가 일부러 폰트 크기를 굉장히 다르게 했거든요. 전에는 굉장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저널리즘이라는 건, 뉴스라는 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널리스트들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의미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식이나 이해를 위해서 뉴스를 읽는다라는 포션은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연결감을 느끼기 위해서 가치 있다라는 어떤 공존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뉴스를 소비를 한다든지 뭐 심심해서 자극이 필요해서 본다든지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뉴스 자체가 궁금하다기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댓글 같은 거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학생들 보면 댓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쩔 때는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뉴스에 굉장히 고관여인 사람들은 본문을 읽고 댓글을 읽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는데 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요. 보니까 제목을 읽다가 바로 댓글로 나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댓글을 먼저 보고 본문을 읽을 것인지 안 읽을 것인지를 댓글 몇 개를 간을 보고 선택을 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게 꼭 본문을 읽고 댓글을 읽고 하는 순서가 아니고 오히려 댓글이 평가의 잣대나 댓글 자체가 어떤 데스티네이션 컨텐츠가 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었고요. 학생들한테 신뢰도를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신뢰도요? 머뭇거. 그러니까 신뢰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소스에 대한 어떤 컨셉이 굉장히 약해졌고 객관이 어떤 좋은 뉴스다, 트러스풀한 뉴스에 대한 어떤 믿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성, 기자의 주관이 뚜렷이
드러나 있는 어떤 퍼스펙티브에서 썼다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 있고 아까 어떤 메시지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 내 어텐션을 적절히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만족도를 일으키는 기사의 요건이 하나의 어떤 포뮬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one source multi use, content is king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잘못 이해를 이 어떤 변화 디지털로서의 변화 과정을 잘못 이해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컨텐츠가 있고 그것이 그냥 전달 경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는 이제는 어번던트하고요. 그 어번던트한 것을 조합하고 재조합함으로써 그게 어떤 밸류를 가지는 정보로 승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 경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 경로가 달라지면 그것에 담기는 정보의 본질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10년 후에 뭐가 변할까요? 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건 관심 없대요. 나는 10년 후에 무엇이 안 변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디지털 전략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코트가 아닌가 싶습니다.